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지금부터 AI 융합교육 연구의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교 예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용강중학교 강민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오늘부터 우리 저희 수업 사례 나눔을 이렇게 한 선생님께서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도 질문하시고 또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또 이렇게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화면 공유가 되나요? 네, 화면 됐습니다. 인공지능 있습니다. 학교 예술교육이라고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강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강민서입니다. 학교 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연수 쫓아다니면서 예술 교육을 접목한 수업들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던 찰나에 이제 회장님을 만나게 됐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더 학교 예술 교육이 중요시 된다고 하는 여러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계획해서 올해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쭉 이어서를 잘 못했어요. 학생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바람에 물론 온라인 수업도 원격 수업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수업도 되고 이렇게 수업을 지도안을 짰지만 역시나 온라인으로 할 때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집콕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이런 올림픽 많이 보고 계시죠? 제가 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짜릿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 신문의 카피가 37년간 현대차 기술이 쏜 금빛 화살 이렇게 카피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 인공지능 코치가 굉장히 요즘에는 수영 선수들도 다 육상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올림픽에 많이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쿄대회 석권을 목표로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한국의 양궁이지만 미래차 R&D 기술을 접목하면서 선수들의 기량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집중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이런 거 보셨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준결승전 때 84bpm이라는 게 심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 하트 표시해가지고 안산 선수의 심박수가 84래요. 근데 이제 옆에 브라운 선수 같은 경우는 116bpm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슈도프 때인데요. 안산이 지금 슈도프 때 119, 여태보다는 조금 더 긴장은 됐겠죠. 근데 잘 쐈고요. 10점. 이 사람은 이게 저기구나. 이거 둘 다 그러네요. 지금 117, 119. 그러니까 화살이 꽂힐 때 심장은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작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그게 뭐지? 그게 어떤 데 적용돼 있지? 옛날에 2016년도에 IoT가 처음 나올 때 사물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 음성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신문 기사인데요. 7월 30일자 신문 기사인데 이 카피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커피의 디지털을 진하게 타다. 디지털을 진하게 탔대요. 그래서 이
물론 뭐 광고인들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저런 카피 하나를 내놨겠어요. 근데 굉장히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선생님들 5월 달에 신문 기사입니다. 글로벌 교육 혁신의 현장 해가지고 공교육을 살리는 AI에서 핀란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다. 각자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줌을 이용한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인데 저희 학교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교무실에서 늘 그냥 공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곁에 일상이 된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 수업은 무엇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그나마 접근하기 어려운 창의성과 미적 감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술융합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예술융합 인권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 제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서 할 거거든요. 인권교육이라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예술융합 수업 사례로서 인권 일상이 되다라는 그런 8단계 프로젝트 수업 중에 하나를 소개할 거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신사 광고 이미지인데요. 보면은 이 한 장의 이미지에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있어요. 물론 광고는 15초짜리 영화라는 표현처럼 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15초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실에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까지는요, 광고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뭐 CD로 또는 뭐 USB로. 효과적이더라고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는 이 광고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또는 뭐 광고 카피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정말 카피라이터들보다 더 구미가 당기는 그런 카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통신사 광고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일상을 잘 연결해가지고 어디든지 가도 AI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또 신문에서 이런 건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2018년 1월 2일 새해 때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월 26일에는 지자체별로 정말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은평구 가련동에 설치된 이런 네프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주민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뭐 강남구는 더 강남에다가 최근에는 또 신문을 봤는데 거기다가 또 뭔가를 또 집어넣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교육청이 AI 전문 교육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 교육청에서 AI 관련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하나 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슈퍼빈도 잘 아실 겁니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미술관, 쓰레기 미술관도 있고요. 서울의 연남동에 이렇게 쓰레기 마트에 이어서 쓰레기 미술관이 이제 마련돼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포섭의 도구인가 배제의 도구인가 라고 해서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 6월 오바마 정권 때 공표한 내용인데 보고서인데요. 뭐 알고리즘상의 바이어스로 인해서 소수자가 사회적 배제를 당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예측의 이용자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용하는 데이터 섹터가 모든 커뮤니티를 적절히 대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어있는 바이어스가 특정 사람들에게 의도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뭐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이런 거겠죠. 셋째는 겉핥기식의 상관관계가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
뭐 의료, 여신, 고용의 중요한 결정에 알고리즘이 이용되는 경우 알고리즘의 적절성에 대해 인간의 점검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올해 어느 기업의 인사이동을 AI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얘기인데요. AI가 인사이동을 시킨 것이 오히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뭐 자기의 어떤 위치나 또는 자기의 거주 지역에 다 연결시켜가지고 AI가 인사이동을 했다고 하니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이용의 공정성이 고려되고 있는가. 이 사항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조금씩 엿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최고의 가치가 뭐 인간성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개발 활용 전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고 뭐 성별, 연령, 장애, 지역, 인종, 종교, 국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윤리기준안은 구속력이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교육은 왜 필요할까? 인공지능과 예술교육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이제 예술 연수를 한번 그 인터넷으로 원격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예술 그런 앱 같은 거를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낙찰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018년에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등장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최종 낙찰가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과연 얼마일 것 같아요? 예측하기로는 약 $10,000였대요. 경매 측에서는 약 $10,000 정도 이랬는데 낙찰가는 약 $432,000, 약 4억 9,3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경매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이르지만은 앞으로 인공지능은 예술시장에 영향을 미칠 여러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 경매에 낙찰된 거 보고서 인공지능 예술의 시작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예술작품 의뢰 특권이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했던 거는 예술계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이 예술이 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에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 시스템 딥드림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원작을 어떤 그 도구를 AI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약간 자기 화풍에 맞게 그리는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화가가 등장했습니다. 아예 화가가 등장했어요. 드로잉봇이라고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인지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했을 때 그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왜 예술융합교육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핑크라든가 공자, 리차드 마인먼, 아인슈타인 이분들의 이제 과거서부터 그 옛날부터 얘기해왔던 이분은 제일 최근에 젊은 미래학자죠. 이분들의 얘기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과학과 예술이 만나고 종교와 철학이 대화하고 문화와 경계가 손잡는 통섭의 시대인 거죠, 지금은. 그리고 지구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은
이미 인터넷 속에서 스스로 부화해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집단 지성을 추구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도처에 널려있는 지식 정보들을 어떻게 응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해내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융합이 필요하고 융합교육이 중요하고 예술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역설합니다. 단순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또 왼쪽 뇌보다는 오른쪽 뇌의 감성적 기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은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과학이나 수학, 인문학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예술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예술교육, 교육과정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예술교육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한번 물음표를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표현이나 오락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그 체계와 지식, 기법, 도구, 철학, 효과 등 오래된 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술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류가 선생님들 다 아는 것처럼 그 동굴벽화에 그렸다는 문자와 수리를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동굴벽화를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술의 원료를 찾아가면 알타미라 동굴벽화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술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젊은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에 인재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으로 디자인, 스토리텔링, 조화, 공감, 놀이, 의미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할 수 없는데요. 이 예술교육은 이 6가지 능력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창조적인 인성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즐거워야 한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논어에서 주장하고 있지요. 이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공자 철학은 이성보다 감성을, 추리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천성적인 욕망과 감정을 선하게 여기면서 이인이의 덕성을 지식보다 중요시한다고 이제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경험론과 굳게 연대한 공자 철학이야말로 인류의 새 삶을 디자인할 확실한 대한 철학이라고 그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먼도 물리학이랑 놀았다고 증언했고요. 놀았다 나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이제 아인슈타인은 죽음이란 더 이상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유머러스하게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자,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카소의 사진인데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시 교육청 정보연구원에서 나온 서울교육이라는 책에 언젠가 2018년도였나? 이 사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이제 인터넷에 이제 딱 찾아봤더니 구글 이미지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피카소의 예리한 눈빛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여기 써 있는 이 글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아예 상상이 사실보다 더 진실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예술과 만나고 예술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또 다른 놀이와 즐거움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즐기면서 스스로 세상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예술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술 과목이 아닌 교과에서 예술 체험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수업의 주제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서울시 교육청이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예술 활동은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물론 3년 동안에 한 학기만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만 하는 약간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학생이 예술 활동을 해볼 수 있고 거기서 협력적인 인성을 키워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아마도 OECD 학습 나침반 2030이라고 여기 써 있죠. 선생님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야심찬 전망을 나타낸 발전학습 투지인데요. 2019년에 발표한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공부할 때 맨날 데스크 프로젝트를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 데스크 프로젝트의 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2030년에 성인이 될 학생에게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을 재정립하는 것인데요. 그저 정해진 지침이나 그런 교사의 지시를 받는 대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이나 뭐 그런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이라고 2030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변혁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수업할 때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나, 물론 뭐 한 시간에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6가지 역량 중에 하나는 하나 정도는 아이들이 키워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학생 행위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데 유용한 학습 방법이 프로젝트 수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프로젝트 수업으로 핀란드에서는 그 효과성을 증명하였다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존 듀이의 예술교육의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로 이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예술교육법이라는 책에서도요, 이 존 듀이 예술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20세기 초라고 할 수 있죠, 존 듀이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최근 교육 현장에 통합예술 수업이라는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술교육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음악, 미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경험하고 심미주의적인 관점을 갖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술 통합 교육, 예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과의 융합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까지 예술 영역이 다 분리돼서 실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창의성이죠. 그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예술교육에다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자기 책임감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인성 역량이 키워지더라고요. 또 다른 예술교육의 효과는 융통성의 학습인데요. 예술교과와 융합한 교과 융합 예술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의 주제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서 다양성과 더불어서 융통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수업 설계했던 예술융합 프로젝트 인권 일상이 되다 9차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학교금 및 대상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9차시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8차시까지는 2시간씩 하고 9차시는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프로젝트를 몽땅 하지 말고 좀 한 4차시 정도 하면 음악이나 미술 또는 도덕과 융합 수업을 하는 것 또는 뭐 사회나 국어과랑 융합 수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교과의 주제를 가져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참여하고 계실 텐데 중고등학교의 인권 동아리에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조금 수준을 낮추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이 중학교 선생님들만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유학년제는 체험학습을 주로 많이 하고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제 이러한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대면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학습에서는 비대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제가 구성할 때는 미술이나 음악의 체험 표현 감상 부분과 도덕의 인간 존엄성 부분을 융합하려고 이제 설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역량과 이거는 음악 미술 같은 예술적인 역량,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인성 역량을 키워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실천하는 도덕과의 수업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한 삶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로도 그거와 연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인권 일상이 되다 이 프로젝트는요, 서울시 교육청 자료, 인권교육 지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예술 수업과 융합을 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8차시, 9차시를 소개하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 정도씩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는 누구일까는요, 모든 교과에서 이제 3월 달에 처음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나는 누구인지를 좀 알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덕교과에는 나는 누구일까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의 유엔연설과 동영상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여드리지만, 그 다음에 Make It Right이라는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 가사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 찾기를 활동지로 이제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 Make It Right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너는 나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 거기 있었어 라는 노랫말처럼 상호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이 활동이 학생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활동입니다. 그림 속 인권 찾기인데요. 조선시대에도 인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김홍도의 타작과 서양의 그림인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이 어떤 그림인지.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서로 그림에 대한 비평을 이제 감상을 먼저 하고요. 뭘 그리는 것 같냐, 그림 읽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서양의 그림은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김홍도의 타작은 지금 양반과 일꾼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좀 흐릿하네요. 이 타작도를 보면서 타작도에 나와 있는 인권을 하나씩 이제 찾아보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을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 양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친구는 뭐 이런 일꾼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일꾼이 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마땅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곰방대 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뒤에 소개하겠지만은 이제 한 4차시 정도를 하고 나면은 학생들에게 발표한 내용 중에 인상적인 항상 수업 시간마다 발표하는 친구들에게 인상적인 부분, 긍정적인 표현만 3가지를 하라고 해요. 비평을 하는 거죠. 비평 수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이제 부정적인 건 쓰지 못하게 해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중에
그 발표내용 기록지 작성한 거를 이름을 딱 지워가지고 나한테 10명이 비평을 했다면 그 비평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가지고 내가 받아보면 아 내가 이런 거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희가 인권을 아느냐라는 수업 주제 수업 시에는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학생 생활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생활 규정 가지고 다 나눠준 다음에 우리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나타난 학생들의 그 인권은 어떠한지, 얼마나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느낌인지, 어떤 규정이 존중받는 건지, 어떤 규정은 이제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이제 특수학급이 있을 텐데 저희 학교에도 특수학급 한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 프리 사회를 꿈꾸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례 찾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배리어 프리에서 특히 뭐 공정의 관점, 공정성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평등한 거랑 형평이랑 좀 다르니까 학생들이 뭐 평등하다,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공정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요. 어떤 느낌인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게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공정성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술 수업에서 이걸 하면 좋겠는데요. 시각미술이라는 그 미술 교과 단원에서 광고를 통한 인권 감수성 키우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는 국어 시간에도 좋을 것 같고요. 초코파이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 광고는 약간 성차별하는 이제 군대 가서 먹는 초코파이가 맛있다 뭐 그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군인들을 좀 실망시키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광고 속에 성차별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한번 인권 광고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데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라든가 음료를 광고하는데 성차별하지 않는 그런 카피를 넣어서 또는 어떤 노랫말을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소개할 것이 바로 이 소수자를 존중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인데요. 예, 생활 속의 유니버설 디자인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한 차시는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피드백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패들렛에다가 공유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비평 수업을 한 거를 다 가지고 이제 모든 학생이 다 30명 전체 학생에게 이제 평가지를 나눠주고 다시 피드백을 학생들 스스로에게 상호평가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아까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수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수업을 이제 확인합니다. 도덕 공부라는 게 뭔가 그 단원이 아까 여기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 실천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자를 존중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디자인을 하도록 하자 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도덕 공부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깼다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마다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진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그림인 거 같니 이제 그림 읽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을 오늘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 그림을 읽어보게 하죠.
네, 이것도 잘 읽어내요. 아이들이 왜 벤치에 가면 벤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발이 동동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벤치의 높이가 좀 다르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흔히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싱가포르의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놀이터라고 합니다. 뭔가 두드리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의 어린이 놀이터인 셈이죠. 그래서 인권 일상이 되다 해서 이렇게 8차 시를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림 하나씩을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휠체어 장애인들, 뭐 다리가 다쳤던가, 뭐 허리가 다쳤던가,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휠체어를 탔을 때 벤치에 앉으면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앉는데 나는 팔을 올려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의자들도 휠체어가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의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보이겠지만 계단에 점자로 몇 층인지 손잡이 쪽에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았을 텐데 찬물이, 이거 물이거든요. 물줄기. 찬물이 들어가면 괜찮지만 뜨거운 물을 붓고 있을 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물이 넘치면 손을 댈 수 있으니까 이게 딱 들어 올려집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플러그는 많은 선생님들이 집에서 플러그 당기다가 뒤로 넘어지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손가락 악력이 좀 없어서 뒤로 넘어지는데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손가락이 힘이 없는 사람들도 또는 노인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이제 코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외출을 잘 못하지만 외출을 하면 계단, 이런 계단 본 적 있을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이랬을 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 가운데로 이제 휠체어가 지나가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다음 악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이제 캐스터네츠 가위고요. 이것도 가위질 잘 못하는 손가락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노인들은 이제 시력이 안 좋으면 키패드가 잘 안 보이니까 좀 큰 전화기 숫자판, 그 다음에 숟가락을 잘 못 드는 힘이 좀 없는 아이들 또는 뭐 숟가락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숟가락들 찾아보면 우리 집에도 이런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잠시 한 3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일까요? 네, 보여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보편성과 공평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행로에는 단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단과 경사로가 공존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타고 내리는 저상버스, 유모차도 실버카도, 물론 휠체어도, 이동에 안전하고 거리낌 없는 횡단보도, 심지어는 색약인들도 혼돈하지 않고 제 시간에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세심함,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디자인.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모두를 위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집에서나 학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걸 잘 봤는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채팅창에다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자기 언어로 이제 한번 적어보라고 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두를 위한, 뭐 장애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미국의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철학인 모든 나이와 능력을 위한 디자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에도 이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7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면 더 이제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3분짜리니까 모두를 위한 디자인.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나이, 성별, 신체 조건, 언어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한 전통시장에서 길을 찾기 힘들거나 배수구나 맨홀 구멍에 여성용 하이힐이 끼어 난처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유모차가 지하철의 개찰구를 통과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나이, 성별, 신체 조건, 언어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7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평등하면서 선택의 폭이 큽니다. 또 쉽고 명쾌하면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처음부터 실수나 사고를 예방하는가 하면 우리가 힘을 덜 들게 하고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삶을 편하게 해줍니다. 7가지의 특징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환경, 제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의 융통성에 있어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편하거나 원하는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의 경험, 지식 등에 상관없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의의 조건 혹은 사용자의 감각 능력 등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실수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사용자가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환경, 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 제품, 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평등하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 여러분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네. 서울특별시와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7대 원칙을 정리를 해주고 이쯤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찾아보게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삶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 학교의 유니버설 디자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모두에게 필요한, 모두가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안내 데스크에 구청 같은 데 가보면요. 옛날에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분들이 단이 높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요즘엔 가면 이렇게 단 낮은 데도 있어요.
이제 손님들을 응대하는 곳이 낮아서 키가 작은 또는 이제 할머니들 이제 지팡이 짚고 왔을 때 편안하게 이제 뭘 물어볼 수 있게끔 안내 데스크가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기저귀 교환대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들이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이제 공공 건물이나 가로공원 또는 광장 이런 공공공간에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실제로 받아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식으로 2017년도부터 계획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나 우리 집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를 한번 발표해 보게 했어요. 발표해 보게 하면 우리 집에 없는데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하나씩 얘기하게 되면 이제 제가 스마트 교실, 스마트 연구학교 있을 때 스마트실의 의자가 아이들이 자꾸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 의자가 등받이가 됐다가 돌리면 가슴받이가 되는 기능성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집도 그런 거 있어요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또 뭐 왼손잡이용 책상이나 가위 또는 뭐 세미나실 같은데 왼손잡이용 이제 덮개가 있는 책상, 테이블이 이렇게 덮개로 되어 있을 때 요즘에 대학교 다닐 때 강의실 같은 거죠. 대학교에는요 요즘에 왼손잡이를 위한 덮개 책상이 몇 개씩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아직도 그거 없어요. 전부 다 오른손잡이를 위한 덮개라서 애들이 가면 이렇게 글씨를 써야 하니까 왼손잡이들에게는 좀 불편하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바닥은 가장 많이 보고 있을 테고요. 엘리베이터의 점자층 표시 뭐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화장실, 또 화장실이나 현관에 집에 있는 센서 등 이런 것들도 해당할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남산 둘레길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쭉 가다 보면은 둘레길에 보면은요, 이제 아스팔트 같이 이제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남산 마라톤 대회도 많이 하고, 걷기 대회도 많이 하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걷기 대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에 가서 봤을 때 혼자서, 시각장애인 혼자서 지팡이, 맹견도 없이, 맹견이 아니라, 이제 시각장애인용 그 개도 없이, 맹견이라 하죠. 혼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잘 따라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가운데다가 차가 안 다니니까 가운데다가 점자 표시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혼자서도 외출이 가능한 아주 안전한 길이라서 저런 도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찾아 발표하게 한 다음에 그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지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렇게 휠체어를 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목발을 짚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는 뭐 안대를 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존재임을 실현하는 하나의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에는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품 디자인도 있고 서비스 디자인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They actually put the message on your burger. They used the sesame seeds as the grain. 이제 햄버거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엇이 들어있는 햄버거인지 모르고 먹는 거랑 이제 점자로 깨알 점자 햄버거라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상인데 제가 좋아서 항상 이 수업을 할 때 활용하는 영상입니다. 정말 유니버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으로는 정말 괜찮은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자그마한 배려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아이디어 대전을 소개를 해주고 참여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이거 끝나긴 했는데요. 유니버설 건축물 디자인,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관광시설 디자인, 배리어 다 공부한 것들이죠. 배리어 프리 인증, 유니버설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아이디어 공부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지로 이제 학생들에게 등교했을 때 미리 나눠줘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자인 가운데서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뭔가 디자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도 괜찮고 또는 뭐 내가 잘 할 수 있는 글이든 그림이든 광고든 음악이든 아이디어로 표현해 보는데 디자인 명칭은 꼭 써라.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여기 A4용지 길다랗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글로 쓰게 해서 이제 나중에 패들렛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설명을 해주죠. 이제 보여주면서 요즘같이 이제 팬데믹 시대에 많은 택배 물건들이 오고 있는데 물건을 많이 들었을 때 이제 발로 터치하는 대문이라든가 또는 뭐 감염 때문에 손잡이 잡는 것이 좀 찜찜하다 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가게 같은데 발로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그려서 한 15분, 20분 동안 한 다음에 완성된 학생들부터 이제 이렇게 패들렛에 올리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25일 날 수업을 했던 건데요. 얘네들이 올린 거를 잠깐 이제 영상을 공유를 해보면 영상이 아니라 이제 패들렛에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좀 그림으로 그린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말로 표현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나 안 될까 봐 이렇게 이름을 다 가리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빼고 지금 공유가 안 됐나요? 상호평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패들렛은 영상으로 이것만 보여드려. 아까 요거 URL은 안 보여드렸군요, 제가. 네. URL을 이렇게 타고 가면요. 네. 패들렛에 이렇게 패들렛에 올립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그 시간에 못하면 다음에라도 해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평가제 아까 앞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상호평가제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발표를 한다거나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제 발표할 때 작품 감상을 하거나 했을 때 10점 중에 몇 점, 이거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데는 반영하지 않아요. 단지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은 나쁘게 줘야지 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항상 장점을 비평하라 그래요. 본인 거는 빼고 장점을 비평하는데 1번 학생이 발표하면 1번 학생 자기 건 안 쓰고 이제 2번 학생부터 제가 이름을 30명 쫙 써서 주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4차 시든 8차 시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발표 내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학생한테 여러 친구들이 써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이름은 딱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면 많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선생님이 다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 동료 평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도덕은요, 공부해서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을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교육의 목적은 예술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존 듀이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요. 오늘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예, 선생님들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광문고의 최윤정 선생님께서 수업 소재로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영어 수업 시간에 윤정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텍스트나 영상을 보여주고 평가지 작성 등의 활동을 구성해도 재미있을 듯 해서 영감을 얻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편안하게 질문이나 또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발표를 진행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발표는요, 패들렛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줌 수업의 채팅창에도 올리는데 그냥 저는 항상 수업 시작할 때마다 사실은 핫이슈라고 해서 요즘 다른 사람들한테 도덕 수업 시간에는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를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줌으로 발표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주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활동지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 활동지를 완성한 다음에 발표하는 걸로 하고요. 대부분은 학교를 1학년들은 많이 나왔어요, 올해. 한 2주 나오고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주만 이제 못 나와서 좀 안타까워서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요. 그냥 나왔을 때 일단은 발표를 많이 하게 해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30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로 발표는 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수업을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서혜진 선생님께서 저도 유니버셜 디자인 수업을 했었는데 네.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보충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답변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영상이 참 이렇게 마음을 숙연하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영상 자료를 좀 이렇게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영상 자료 다 지금 공유를 해드릴까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찾아야 되겠죠. 나중에 해주시면은. 네네. 저는 오늘 수업은 항상 제가 이제 이 수업사를 나누면서 교사로서의 배움을 많이 얻어가는데, 그래서 교사로서의 배움도 많이 얻었지만, 제가 아직 저 미흡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배움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숙연해지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더 이상 없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민 선생님께서 오늘 첫 번째 수업사에 나눔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소감, 또 차후에 또 계획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제일 힘든 것이 프로젝트 수업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1월 달, 2월 달에 만나서 많이 하면은 한 학기가 편할 텐데 사실 전부 다 바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과와 융합하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고요.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기 거 하느라고 다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시스템 안에서는 예술교육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많은 교과에서 그냥 교과에서 녹여서 했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악 시간, 미술 시간 나 싫어, 노래하는 거 싫어, 그림 그리는 거 싫어 하지 않도록 어떤 테크닉적인 그런 예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재 교육도 참 중요하죠. 예술 영재 교육도 중요한데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스며들게 하는 예술 융합 교육은 아이들에게 되게 흥미롭게 하고 사실 대중가요 듣지 않고 영화 안 보고 사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술의 방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제선택 프로그램을 드로잉과 사진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너 이거 배운 적 있니? 하면 배운 적 없대요. 근데 저도 잘 못하니까 이제 배워서 연수를 받아서 이거 정말 괜찮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 자료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금방금방 따라해서 내가 이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는 동안에만 사진 찍는 동안만이라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수업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신과의 대화거든요. 사실은 드로잉이나 사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부끄럽지만 수업을 이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융합 수업은 되게 필요하고 선생님도 되게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데 다른 교과와의 융합이 녹록치가 않은 현실이니까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수업 시간 안에 다른 교과 선생님이 가져와서 융합 수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좀 시스템이 좀 변화가 돼서 다른 교과랑 융합할 수 있는 또 바탕이 되고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선생님, 선생님 원래 융합에 관심 많으시다고 그러셨고 또 부서도 저희 연구회에서 그쪽 부서 갖고 계시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하면 굉장히 많은 융합 수업 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분께서 또 이렇게 유니버셜 디자인 햄버거 영상처럼 가슴 따뜻한 수업 소재를 발굴하고 사용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느꼈던 마음인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인간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모습 보니 많이 배웁니다 하고 서반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영상 너무 오래돼서 활용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을까봐. 근데 그래도 저게 좀 괜찮아 보여서 똑같은 저 값이 또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작은 서비스인데 그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애들은 더 큰 깨달음으로 아마 일상에서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도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나 의견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수업 사례 나눔해 주신 강민서 선생님께 제가 또 대표로 박수를 크게 다 선생님들 박수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유와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김미경 선생님께서도 짝짝짝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기 힘들면 채팅창에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느끼신 거라든가 소감 같은 것도 이렇게 의견도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윤정 선생님도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서혜진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서혜진 선생님 다음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나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계속 잘 듣고 있었는데 카메라 켜기가 좀 그런 상황이어서,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메타버스로 준비하는 2학기 등교 수업을 오, 주제로,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을 사용해서 실제 수업했던 사례랑 이제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게더타운을 가지고 저희 6학년 친구들이랑 방학식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번에 이제 강남서초 교육청에서 과학 이제 캠프를 게더타운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같이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 주제는 메타버스로 준비하는 2학기 수업인가요? 네, 2학기 뭐 등교 수업으로 등교 해주시면 수업? 네, 네, 네. 등교, 메타버스로 등교한다 생각하고, 아, 네,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네. 매번 수업 자리 바빠요.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따로 준비할 거라고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대로 들어오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체험해 보시고, 같이 실습도 해 보시면서 직접 2학기 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간단하게 이제 등교 출석 체크 정도라도 해볼 수 있게 수업을 한번 같이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 선생님, 보현 선생님도 좋은 수업 나는 감사하다고 인사 주셨고, 김가영 선생님께서도 조금 늦게 들어 다 보진 못했지만, 기본 학력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핫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김가영 선생님 그쪽에서 또 이제 전문가여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사례 나눔해 주신 미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메타버스로 저희가 2학기 등교 수업을 한번 같이 연습해서 우리가 2학기에 한번 같이 다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다음 주에도 우리 참여해서 같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진혜원 선생님께서 특히 음악과 인공지능 융합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수업 나는 감사합니다. 다음 메타버스 수업도 기대됩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네. 그 수업 사례 나눔 이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데 한번 준비를 하게 되면 조금 듣는 것보다는 큰 성장이 일어나죠. 미 선생님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수업을 이제 한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업 이제 방학 때 좀 해놔두면 학기 중에는 좀 편해지니까 또 보충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돼서 사실 방학 때는 이런저런 수업 준비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아쉬워했던 그 1, 2월 달에 융합 수업 할 때 좀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 교과끼리만 하지 말고 교과별로만 많이 하잖아요. 네. 융합 수업을 할 팀을 한번 꾸려서 하면 사실은 모든 교과가 가능한데 특히 예술교육과와 함께 수학과 음악, 수학과 과학과 미술 이런 거 해보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수업 사례 나눔 도전 안 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신청해서 우리 수업 사례 나눔이 좀 더 풍요롭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방학 잘 보내시고요. 더 건강해지시는 모습으로 요즘 백신도 맞고 이러고 계실 텐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더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 선생님. 네.